예, 그래서 단백질의 이제 기능별로 분류를 해보면 지금 8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근데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엔자임입니다. 효소인데요.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반응을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리보뉴클레아제라는 게 있는데, 어떤 결합을 끊어주는 그런 효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트 프로테인에서 어떤 물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그 이송 단백질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영양 물질 같은 것들을 또 저장해주는 그런 단백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육세포의 주 성분이 되는 단백질, 액틴, 마이오신 등이 있고, 또 우리 몸의 구조를 이루는 이제 구조 단백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로틴, 피브로인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 피부나 아니면 이제 그 뭐 손톱, 뭐 머리카락의 어떤 그런 구조를 이루는 단백질도 있고요. 특히 이제 단백질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디펜스 역할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제 항체죠. 안티바디라고 해서 이제 그 외부에 이제 어떤 그런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무력화하거나 아니면 그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 단백질이 이제 안티바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귤러터리 어떤 몸의 대사를 제어해주는 뭐 인슐린이라든지 호르몬 이런 것들이 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예를 들어 보시면 이제 촉매 역할을 해주는 뭐죠 엔자임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반응물이죠. 어떤 기질 물질과 결합을 해서 얘를 이제 다시 이렇게 두 개의 프로덕트로 만들어주는. 하지만 본인은 이제 어떤 변화가 없는 촉매 역할을 해주는 그런 단백질을 우리가 엔자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세포막을 기준으로 이제 외부에 있는 어떤 물질을 안으로 이제 이송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트랜스포트 단백질들이 이제 멤브레인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별로 분류한 단백질들의 어떤 구조들을 또 한번 좀 살펴보면은 리보뉴클레아제, 엔자임이라고 불리죠.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3차원적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헤모글로빈도 마찬가지. 헤모글로빈도 보시면은 이제 그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한 4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어떤 역할, 우리의 뭐 손톱이나 아니면 머리카락, 아니면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케라틴 필라멘트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단백질의 구조가 배열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 근육세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몸에 이제 항체, 그러니까 디펜스 역할을 해주는 단백질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벌 같은 경우도 벌도 이제 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침이 있잖아요. 벌침이 있는데 여기도 이 벌침의 그 비베놈이라고 돼 있는데 독침이라고 돼 있는데 구성 성분도 결국 이제 단백질 성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단백질 성분 중에 이제 안티바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어, 뭐죠? 우리 바이오 프로덕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안티바디의 역할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면역 체계에서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그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이 면역 체계라는 것이 이제 뭡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온 어떤 foreign object, 그러니까 외부 물질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뭐 박테리아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침투가 되었을 때 그것을 이제 아이덴티파이하고 그다음에 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단백질이 바로 이제 안티바디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제 동물의 B 림포사이트에서 주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형의 모습을 띠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이성과 다양성이 매우 높아서 이제 진단용 키트나 백신, 표적 치료제로 이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용어로는 이제 감마 글로뷸린 혹은 면역 글로뷸린이라고 부르고 보신 것처럼 5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이제 이 항체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크게 그 가변 영역하고 이제 뭡니까? 비가변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가변 영역에서 바로 이제 항원을 인식하고 항원 항체 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Y자 형태로 보통 이 우리가 그 안티바디 항체를 표시를 많이 하게 되는데
Y자형에서 보시면 이렇게 뭡니까? 그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는 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가변 영역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커멓게 표시된 이 부분들이 이제 변하지 않는 비가변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시도 이제 VH, VL, 뭐 이게 가변이고요. CH, CL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 항원을 인식하는 이 가변 영역에서 이제 이 항원과 결합을 해요. 항원과.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안티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항원이죠. 항원에 이제 어떤 그 항체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항원 특이한 요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에피토프라고 하는데 요 에피토프 요 영역과 이제 그 항체 간에 이제 결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항원 항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면역 체계에서 이 폴린 오브젝트를 이제 인식을 하고 또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림에서도 더 여러분 확실하게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보시면 이 에피토프 된 부분하고 지금 요 뭡니까 이 항체하고의 결합이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항원 항체를 우리가 안티바디 안티전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안티바디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B 림프구에서 만들어지는 글로뷸라 프로테인으로서 이제 동일한 클론의 이제 B 림프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일한 이제 안티바디를 만들어내지만 또 다른 클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다른 안티바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안티바디의 굉장히 그 가변 영역을 이제 엔코드하는 그 DNA 염교 서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내부 배열에 굉장히 이제 민감해서 다양한 이제 그 항체랑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뭐죠? 면역 시스템이 어떤 그 외부 물질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B 림프구에서는 이제 그 외부 물질 항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이제 안티바디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B 림프구 셀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떤 어, 특정한 그 안티전에 결합할 수 있는 이제 B 림프구가 형성이 되면은 요 B 림프구 되면 이제 그 T셀이 이제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이제 화학 물질을 요 지금 그 B 림프구에다가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되면은 이 B 림프구가 이제 그 뭡니까 많은 다량의 이제 안티바디를 생성해낼 수 있는 이제 플라즈마 셀로 형질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안티바디, 물론 이제 동일한 안티바디죠. 안티바디를 이제 생산해낼 수 있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들을 이용을 해서, 어, 여기 사람 이름이 나오죠. 요 세 사람이 이제 이러한 이제 그 플라즈마 셀하고요. 그러니까 뭐 B 림프구죠. B 림프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캔서 셀을 이제 결합을 시켜서 끊임없이 이제 그 안티바디를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하이브리도마라는 이제 세포를 만들어내게 돼요. 하이브리도마. 그래서 이 업적을 으로 이제 결국 노벨상도 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이브리도마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인비트로 환경에서 끊임없이 이제 그 동일한 특성을 갖는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런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는 어떤 특정한 항원에 대해서 이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다이아그노스틱 리전트라든지 그게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여러분들 그 다운스트림 공정에서 이제 어떤 어피너티 어떤 특정한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이제 그 어피너티 리전트로 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하이브리도마는 이제 단일 종류의 항체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융합세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일 클론 항체에다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어떤 독소를 결합하면, 이게 이제 뭐 소위 약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치료제 약물, 이걸 결합하면 표적 치료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하이브리도마는 이제 캔서셀과 B셀을 이제 결합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물론 이 B셀은 안티바디를 이제 생성할 수 있는 이제 세포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캔서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캔서셀. 그리고 요게 이제 B셀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세포를 이제 융합을 시켜서 하나의 그 하이브리도마라는 그 단일 세포를 만들어내게 되면 이 하이브리도마는 이제 끊임없이 말이죠. continuously large amount of pure antibody, 순수한 이제 안티바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금 더 구체적인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어떤 이제 마우스에다가 어떤 특정한 프로테인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테인이 이제 우리 관심의 대상 어떤 항원입니다. 이 항원. 그래서 이 항원에 대해 대한 이제 항체가 이제 마우스에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마우스의 피로부터 이제 이런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B셀을 이제 분리를 하게 돼요. 분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튜머셀, 배양된 튜머셀과 이제 융합을 하게 되면, 소위 이제 하이브리도마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하이브리도마는 특정 단백질,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만 클론들이 이제 우리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클론 중에서도 이제 그 스크린을 해서 이제 앞에 얘기했던 이제 프로테인 아주 스페시픽하게 잘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스페시픽한 안티바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클론을 또 이제 다시 그 스크린을 해요. 좀 더 정확한 이제 그 뭐죠? 그 하이브리드만을 우리가 이제 스크린을 한 다음에 요걸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배양을 해서 이 안티바디를 이제 결국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티바디는 이제 아까 그 뭡니까? 특정 항원에 대한 이제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뭐 어떤 질병이나 어떤 특정 항원에 대한 어떤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 안티바디를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치료 효과를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바이오 프로덕트들의 이제 프로테인의 이제 다양한 종류와 특성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항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슬라이드부터 이제 프로테인의 안정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 결국 이제 우리가 프로테인을 나중에 이제 그 분리 정제를 해야 되는데 분리 정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프로테인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래서 먼저 이런 안정성이 이제 왜 어떤 문제에서 생기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은, 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활성이 이제 3차 및 4차 구조에 의존하게 되므로 반드시 이제 단백질 분자의 3차원 구조는 유지가 돼야 돼요. 그죠? 어,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단백질이 뭐 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단백질의 그 어떤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원인을 좀 한번 보면은, 이제 화학적인 원인과 이제 물리적 원인, 화학적인 원인과 이제 물리적인 원인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주로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 아미노산, 단백질 어떤 그 성분인 아미노산, 아스파라긴이나 글루타민 같은 경우에 이제 요 아민기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메치오닌 같은 것들이 이제 산화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단백질의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아, 또 이제 그 특히 이제 분리정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디내처레이션 또 중요한 그 단백질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그러겠지만 단백질 분자가 이제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소 결합이나 이제 이오닉 결합에 의해서 이제 구조나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온도라든지 pH 어떤 그런 영향에 의해서 이 결합이 깨지게 되면 이제 그 단백질의 어떤 3차원적 구조가 이제 풀어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디내처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뭐 화학적이든 물리적이든 이런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이제 단백질 구조의 안정성이 이제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처럼 이제 단백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공정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알아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온도라든지 pH, 또 뭐 쉬어,
또 이제 어떤 기계적인 이제 뭐죠? 그 이펙트에 의해서 쉬어 이펙트에 의해서 이제 단백질의 어떤 구조가 변형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밖에 뭐 어떤 빛의 조사나 어떤 화학 성분 첨가에 의해서 이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음. 먼저 그 단백질의 어떤 구조 뭐죠? 변화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그 우리가 그 살펴보는 게 이제 온도에 따른 이제 변화인데요. 뭐냐면은 자,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단백질 분자에 이제 그 디내처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뭐 풀어진다, 풀어짐?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말이죠. 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요건 이제 아직 그 3차원적 구조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이제 단백질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온도가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베타 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베타 슈트의 어떤 구조가 유지가 되는 게 이제 슈트 간의 그 수소 결합이거든요. 근데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수소 결합이 깨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풀어진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치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이렇게 펩타이드 사슬이 이제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뭡니까 이렇게 뭐죠? 그 사슬간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 그 디설파이드 결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그 SS 결합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가도 이 결합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온도를 다시 이제 낮추잖아요. 온도를 다시 낮춘다. 그러면 다시 이제 원래 형태로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온도 이펙트에 의해서 단백질의 어떤 그 구조적인 안정성이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한번 요 그림을 이제 데이터로 한번 이제 우리가 그 해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 뭐죠? 그 디내처레이션 되기 전에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디내처레이션 된 상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3차 구조를 이름으로써 기능을 잃는 현상을 디내처레이션 한다. 이게 이제 디내처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이 되면 이제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리내처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3차 구조를 이제 회복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단백질의 기능이 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어, 회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그 그래프를 한번 좀 표시해 봤는데요. X축이 이제 온도가 되겠고, Y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능, 뭐 단백질의 이제 풀어지는 어떤 뭐 정도를 수치로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시그널 크기인데 어쨌든 간에 100이 됐다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다 풀어진 거고요. 시그널이 0이 나온다 그러면 아직 단백질이 이제 원래 그 네이티브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보뉴클레아제 A라는 단백질하고 아포미오글라빈 두 개의 단백질이 있는데 먼저 이제 리보뉴클레아제 A 같은 경우에 이제 온도를 올려 보니까 지금 쭉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 시그널이 이제 서서히 증가하다가 이제 이 TM 영역 이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이 그래프의 중앙 정도가 되는데 TM 요 영역이 가면은 갑자기 이제 시그널이 이제 급상승하면서 이제 풀어지는 단백질이 이제 멜팅이 된다고 보는 거, 멜팅 온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풀어지는 현상을 이제 우리가 관측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포미오글린 같은 경우는 이제 TM이 조금 더 이제 더 높은 온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더 완만하게 이제 시그널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보뉴클레이즈 A보다는 이제 아포미오글린 A가 온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조적인 안정성이 좀 더 뛰어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TM도 당연히 이제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멜팅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인 안정성이 조금 더 안정하지만, 결국 이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단백질의 구조가 디내추레이션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 이유는 이제 수소결합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깨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파트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뭡니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이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파트 A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 자, 리보뉴클레아제, 이거 이제 효소, 이거 엔자임이죠. 가 온도 및 pH 변화에 따라서 이제 디네이처런 되면서 흑강도 변화를 이제 살펴본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이 되겠어요. 이거 중요한 그림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아, 보시면 이제 일단 예, 문장을 좀 읽어 보면은요. 아, 더 디내처레이션 오브 리보뉴클레아제에서 그 뭐죠? 리보뉴클레아제의 이제 풀어지는 현상은 지금 흑강도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데 그 흑강도의 변화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이제 S자 형태의 어떤 리스판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 그림이 이렇게 S자 형태로 이렇게 흑강도 변화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동시에 또 이제 이 뭐죠? 이 리스판스가 이제 pH에서도 이전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이제 pH입니다. pH가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커지는데 pH의 의존성을 이제 나타내주는 이제 그래프가 되겠는데 어, 이 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얻었는지 한번 좀 왼쪽 그림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리보뉴클레아제예요. 이게 이제 단백질인데, 여기 단백질인데, 리보뉴클레아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3차원적 구조 안에 지금 이 안에 요게 크로모포가 들어 있습니다. 이 크로모포라는 거는 이제 빛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어떤 흡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색깔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발색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그런 이제 색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이제 전자나 원자단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룹이라고 분자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발색단이 이제 리보뉴클레오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에 좀 들어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3차 구조에서는 빛을 흡수할 수가 없죠. 왜냐면 빛이 이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발색단에서 이제 빛의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온도 있죠.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이 구조가 이제 풀어진다고 했잖아. 이 구조가 이제 풀어진단 말이야. 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안에 이제 깊숙이 박혀 있던 크로모포가 이제 이렇게 노출됩니다. 노출이 되면 자, 노출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 텅스탄 램프에서 지금 뭡니까? 이제 샘플에 이제 빛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리보 뉴클레아제가 들어있는 샘플이에요. 이 샘플에 이제 빛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 샘플 안에 들어있던 리보 뉴클레아제가 빛을 흡수를 하게 돼요. 이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서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지면 이제 흑강도 변화가 이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이제 여기 디텍터가 이제 감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pH가 일단 먼저 온도에 따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가 지금 2.89인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제 흑강도 변화가 없어요. 없다가 지금 지금 몇 도입니까? 여기 한 30도 정도 되면은 점점 흑강도 변화가 서서히 생기면서 40도, 50도, 한 50도 정도, 이 정도가 50도죠. 50도가 되면 이제 거의 맥시멈점을 이제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흑강도 차가 맥시멈이 되다는 얘기는 이제 이 단백질의 구조가 이제 완전히 풀어졌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pH가 예를 들어서 뭐 6.83이 됐다. 좀 더 중성에 가까운 pH인 경우에는 훨씬 이제 그 뭡니까? 그 온도에 대한 저항성이 커져서 풀어지는 이제 온도가 약 45도 정도 시작을 해서 이제 70도 정도가 되면 이제 완전히 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H에 따라서 이렇게 풀어지는 정도가 달라지고 또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S자 모양의 S 쉐입의 어떤 그런 이제 그 흑강도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 좀, 근데 어떤 엔자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굉장히 그 고온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 뭡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안정한 엔자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 그 핫스프링이라고 해서 이제 온천 있잖아요. 온천에 사는 이제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뭐 온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박테리아 안에 들어있는 이제 그런 단백질들이 이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단백질,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 분리한 이런 엔자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온도가 85도씨 이상의 온도에서도 굉장히 그 구조가 안정된 그런 그 뭐죠? 그 단백질의 구조가 디내처레이션 되지 않고 그런 안정된 구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하여튼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그 단백질의 구조가 온도나 pH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뭐죠? 영향을 받는지 우리가 흑강도 변화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파트 A가 끝났고요. 다음에 또 파트 B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